2020년 화학분석기능사 1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소와 이온 중 체외각 전자의 개수가 다른 것은? 체외각 전자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 몇 쪽인지와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쉽게 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주기율표를 보면 체외각 전자가 1개인 1쪽에서부터 체외각 전자가 8개인 18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상 원소들은 족으로 체외각 전자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먼저 나트륨부터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11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요 체외각에 있는 전자 1개가 떨어져 나가서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해당 껍질은 사라지고 체외각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칼륨은 원자 번호 19번으로 양성자의 수가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습니다. 이 칼륨 또한 일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체외각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10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 네온은 지금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체외각에 있는 전자의 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으로 양성자의 수는 9개, 그리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수는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수는 7개입니다. 이 플루오린은 이온이 아닌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체외각에 전자가 7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먼저 이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으로 금속 양이온 주위를 이 자유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결합을 했다 풀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결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얇게 두드려서 넓게 펼 수 있는 전성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연성의 성질을 가집니다. 보기를 보면 1번 금속 원자끼리의 결합이다. 맞습니다. 2번 금속 결합의 특성은 이온 전자 때문에 나타낸다. 방금 이 금속의 특성인 전성과 연성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기를 보면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한다. 금속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함으로 고유한 광택을 가진다. 이 금속의 특성 중 하나인 광택이 또 있습니다.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등 이 결합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12번, 기체가 물에 더 잘 용해되기 위한 조건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보면 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용매로부터 벗어나서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헨리의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체가 물에 더 잘 용해되기 위한 조건은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체와 액체의 용해도에서도 한번 보고 지나가면 고체와 액체의 용해도는 기체와는 반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즉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 이런 것들이 잘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에는 거의 무관하다. 요것들을 체크해 두세요. 화학 반응 시 정촉매의 역할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먼저 촉매와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촉매란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촉매를 이용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를 높여버리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이때의 촉매를 부촉매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요 높이를 낮춰버리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러한 촉매를 정촉매라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정반응의 속도는 증가시키나 역반응의 속도는 감소시킨다. 자, 정촉매에 대한 역할을 찾는 문제인데, 자, 이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정반응, 역반응 모두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2번,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 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부촉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정반응의 속도는 감소시키나 역반응의 속도는 증가시킨다. 자, 1번에서와 같이 정촉매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것, 부촉매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를 모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4번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정촉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요 그래프에서 엔탈피와 반응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다는 것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계 내부에서 외부로 열이 방출되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출된 열만큼 반응계의 에너지는 감소했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발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해당 그래프는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발열 반응에서 이 반응열 Q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부가 기준인 엔탈피는 당연히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흡열 반응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흡열 반응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응열 Q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요 내부에 있는 반응 엔탈피, 이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응열은 외부를 기준으로, 엔탈피는 내부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이 세 가지 산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 먼저 대표적인 아레니우스 정의. 자,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이 물이 없는 반응에서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 시에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산, 양성자를 받는 물질을 염기로 정의했습니다. 루이스의 정의에 의하면은 양성자인 수소가 없어도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산,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염기라 정의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 하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인데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암모니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최외곽에 전자가 5개로 그리고 이 수소가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자를 각각 하나씩 공유하면
총 8개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결합하지 않은 이 전자쌍을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때 이제 외부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NH4인 암모늄 이온을 만들 때 이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기 때문에 루이스 정의에 의해서 산이 되고, 이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기 때문에 루이스 정의에 의해 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 1번 물에 용해되는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다. 자,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분자 또는 이온이다. 자, 양성자를 받는 물질을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해서 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고, 보기를 이어서 보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자, 이 리트머스 종이는 산과 염기를 간단하게 구분하기 위한 종이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하면 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면 염기입니다. 자, 4번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루이스 정의에 의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산성의 세기가 가장 큰 것은? 자, 산성의 세기는 이온화하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의 세기 또한 커집니다. 자, 보기에서 쉽게 이온화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보기에 모두 수소와 할로겐이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이 할로겐이란 주기율표 17쪽에 있는 원소들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로겐 원소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7개 존재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자, 반응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로겐 원소들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큰데, 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고 이온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할로겐 원소들 중에서 결합력이 가장 작은 이 아이오딘화 수소가 이온화를 해서 수소 이온을 잘 내놓기 때문에 센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pH가 3인 산성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자,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pH가 3인 수소이온의 농도는 0.01 몰 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pH와 수소이온의 농도 둘 사이의 관계를 알면 쉽게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로그 값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로그라는 거는 지수의 다른 표현으로 로그 값에 대한 몇 가지를 알면 이 해당 문제들은 계산기가 없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로그 1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0제곱, 즉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그 10이라는 거는 로그 10의 1제곱, 즉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그 100이라는 거는 로그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우리는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10분의 1, 이 분수는 역함수로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로그 100분의 1, 로그 100분의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염들 중 수용액에서 액성이 중성이 되는 것은? 자, 먼저 산과 염기의 중화 적정에서 중화 반응 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을 생성해냅니다. 대표적인 중화 반응인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반응에서, 자, 중화 반응 시 물과 염인 염화나트륨을 만들어내는데,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이 염은 중성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약산과 강염기, 강산과 약염기 등에서의 중화 반응 시에는 이 당량점에서 pH가 중성인 7이 아니게 되는데, 자, 이 오른쪽에 요 반응식들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산인 염산과 약염기인 암모니아를 약염기인 수산 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물과 염화암모늄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화암모늄은 물과 반응해서 암모니아, 염소기체,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수소 이온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있지 않고 물 분자에 붙어서 이러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있게 되는데, 이제 수소 이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화 반응 후 생성된 요 염이 물에 의해 가수분해가 되면 이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당량점에서 pH가 7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을 한번 보면 이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염인 아세트산 나트륨은 물과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과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화 반응을 하고 나서도 이 염이 물과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이온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량점에서는 pH가 7보다 크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량점에서 이 pH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에서 유기산이라는 거는 주로 약산에 속합니다. 자, 26번. 다음 화합물 중 염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인 것은 대부분의 산화수 문제에서는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로 놓고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보기의 화합물들은 모두 중성이기 때문에 이 각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1번부터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면, 자,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 이 1번에서 염소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2번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 3번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 4번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산화수가 3인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합물들의 우리 명명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 HClO3. 자, 요 친구는 염소산입니다. 자, 그리고 요 염소산에서 산소가 한 개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염소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하나 더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차염소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플러스가 돼버리면 우리는 얘를 과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유기화합물은 무기화합물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기물은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로부터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무기화합물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이므로 가연성이 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물에 용해되기 어렵고 알코올, 에테르 등의 유기용매에 용해되는 것이 많다. 자, 유기화합물은 주로 탄소를 주 골격으로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는 유기용매에 더 잘 녹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무기화합물보다 낮으며 가열했을 때 열에 약해 쉽게 분해된다. 유기화합물들은 대부분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무기화합물보다는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유기화합물에는 물의 용해 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전해질이 많으나 무기화합물에는 이온화되지 않는 비전해질이 많다.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기화합물이라는 친구들은 공유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용해 시 양이온, 음이온으로 해리되지 않고 비전해질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화합물들은 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전해질 물질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4번. 18번. 다음 화학식의 올바른 명명법은, 탄화수소 화합물을 명명할 때는 가장 먼저 탄소 주사슬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제시된 화합물을 보면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탄소는 총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삼중결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탄소가 4개이면서 삼중결합을 한 자, 이 부틴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중결합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는 요 1번 탄소에 삼중결합이 있다고 해서 1부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알칼리 금속이란 주기율표에서 이 수소를 제외한 1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알칼리라는 거는 염기성을 뜻하는데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보기를 보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 금속 광택을 잃는다. 자, 금속은 고유 광택을 가지는 게 특징인데 이는 금속의 자유전자 때문이고 전자를 잃어서 산화를 하게 되면 이 금속 광택을 잃게 됩니다. 자, 2번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므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알칼리 금속은 1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3번 할로겐 원소와 직접 반응하여 할로겐 화합물을 만든다.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 할로겐은 비금속으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온 결합을 해서 할로겐 화합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염소와 1대2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자, 알칼리 금속 중 대표적인 나트륨을 보면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자, 염소는 할로겐 중에서 1가 음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 할로겐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체외각에 전자가 7개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가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한데 자, 이 나트륨은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분자량이 100인 어떤 비전해질을 물에 녹였더니 5몰 농도의 수용액이 되었다. 이 수용액의 밀도가 1.3g/ml이면 몇 몰랄 농도인가? 자, 해당 문제는 농도와 밀도에 대한 복합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농도와 밀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제시된 조건들을 적어 놓고 시작을 하면 원하는 값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몰랄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수용액이 1리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리터일 때 농도가 5몰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용액 1리터에 대해서는 용질은 5몰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몰수가 5몰로 나왔으니까 분자량은 100이라고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해질의 질량은 500g이 됩니다. 자, 즉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질량은 500g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용매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밀도를 활용하면 우리는 수용액이 1리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밀도가 1.3g/ml이기 때문에 자, 1리터에는 1300g만큼의 용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과 용매를 더한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액이 1300g이고 우리 용질은 아까 500g이라고 구했습니다. 자, 500g이기 때문에 이 용매인 물은 800g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용매 1kg에 대한 즉 용매는 0.8kg이 되고 우리 아까 용질의 몰수는 5몰이었습니다. 몰랄 농도를 계산해주면 6.25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72도에서 질산칼륨의 포화 용액 200g을 18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g의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되는가?
이 문제는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용해도라는 거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거는 용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2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5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해도가 150이란 소리는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50g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250g의 용액에는 질산칼륨이 150g이 있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용액 200g이기 때문에 200g 안에 있는 질산칼륨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용액 250g에 질산칼륨이 150g 녹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g에는 몇 g이 녹아 있을까? 이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면 질산칼륨의 양은 120g이 됩니다. 자, 물인 용매는 80g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200g이 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이 용액을 18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18도씨일 때 용해도가 30이라는 소리는 물 100g에 질산칼륨이 30g만큼 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 80g에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을 구해야 됩니다. 자, 비례식으로 세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18도씨에서 물 80g에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은 24g이 됩니다. 자, 우리 72도씨 포화용액 200g에는 질산칼륨 120g 그리고 물 80g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도씨로 냉각했을 때 이 80g의 물에는 24g만큼 녹을 수 있으니까 처음 120g에서 온도를 낮추면 24g밖에 못 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석출되어서 나오는 양은 96g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광 광도계에서 빛의 파장을 선택하기 위한 단색화 장치로 사용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 분광 광도계는 매회 유사한 문제가 한 개씩 포함되어서 출제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자, 반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분광 광도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파장 선택부인 단색화 장치입니다. 자, 이 광원의 램프로부터 특정한 영역의 빛이 발생이 되고, 이 발생한 빛은 파장 선택부로 들어가서 분석에 필요한 파장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때 단색화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색화 장치로는 프리즘과 회절 격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프리즘은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장 영역대 중에 특정한 원하는 영역의 파장만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 회절 격자라는 것은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합니다. 자, 똑같이 이 회절 격자도 이제 원하는 파장대의 빛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더 이어서 보면 이 파장 선택부에서 선택된 빛은 이 시료부인 셀에 담긴 시료에 흡수가 되고, 이 흡수가 되는 정도를 검출기에서 검출해서 이 데이터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56번 다음 기기 분석법 중 광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쉽게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이차 적정법이라는 거는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전극 간의 전위를 측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번에 분광 분석법은 주로 자외선과 가시선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UV 비저블 분광 강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기물과 무기물의 조성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적외선 분광법은 적외선을 이용하고, 자, 이 유기물의 작용기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 X선 분석법은 주로 반도체나 금속의 표면 분석, 그리고 결정의 구조 등을 분석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자, 이 광학 분광법에서 어떤 영역의 빛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과망간산 칼륨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자, 이 과망간산 칼륨은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과 이 과망간산 칼륨은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에서 사용되는 시료이기 때문에
필기나 필답 등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성 고체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빛에 노출이 되면 분해되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색 병이나 유색의 병에 보관해서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과망간산 칼륨은 옷이나 손에 묻으면 착색이 되기 때문에 취급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58번 실험실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안전수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약병 마개를 실습대 바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자, 시약병은 사용 후에 바로 마개를 닫아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실험 실습실에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는 한쪽에서 먹는다. 실험실에서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물을 취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시약병에 꽂혀 있는 피펫을 다른 시약병에 넣지 않도록 한다. 자, 이 피펫은 액체 시료를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피펫을 세척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시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는 꼭 세척을 해서 건조한 후에 다른 시약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화학약품의 냄새는 직접 맡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냄새를 맡아야 할 경우에는 손으로 코가 있는 방향으로 증기를 날려서 맡는다. 웬만해서는 냄새를 맡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화학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MSDS를 활용해서 화학약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